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남편의 연봉은 4억 원. 하지만 그 돈은 전부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병원비 1천만 원이 없어 수술을 못할 때 시어머니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25억짜리 신혼집을 바로 팔아버리고 5식구 모두를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 신세계 백화점, 명품관, 최고급 주얼리 매장의 대형 거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란색 조명이 제 목에 걸린 남양 진주 목걸이를 비추었고, 목걸이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전문적인 미소를 띤 여직원은 제 기품이 이런 고급스러운 보석과 정말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최 여사님의 환갑잔치가 얼마 남지 않아 조금 일찍 연차를 냈습니다. 어떤 선물을 드려야 도리를 다하는 것일까? 한 달 내내 고민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본래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 28살, 금융권 임원의 아내라는 타이틀을 달고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지만 이 집안에서 제 위치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안감은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이 300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가 우리 관계의 다리가 되어 늘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길 바랐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포장을 해달라는 의미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결제를 위해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매월 15일 남편 박민준 씨의 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민준 씨는 우리 박 씨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연봉 4억 원에 달하는 유능한 금융이사. 그 액수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었고 우리 가족의 화려한 겉모습을 지탱해주는 방패이기도 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며 부부 공동 계좌에 로그인했습니다. 평온하게 뛰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사용 가능 잔액 13영. 저는 고급스러운 공간과 은은한 향수 냄새 속에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민준 씨의 이번 달 월급에 분기별 성과급까지 더하면 분명 3천만 원이 넘을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그 돈은 이 계좌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야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부터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드릴 용돈까지 제가 배분해야 할 수많은 지출 항목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불과 30분 전에 실행된 여러 건의 이체 내역이 길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단 1원도 남김없이 모든 돈이 익숙한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수취인 최영숙. 이체 메모에는 어머니, 아들이 맡깁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찬 기운이 흘러 손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의 피땀 어린 월급이자 우리 작은 가족의 생명줄과도 같은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시어머니의 주머니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최 여사님은 이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 한 끼도 할 수 없는 푼돈만 남겨두고 계좌를 싹 긁어가셨습니다. 직원이 정교하게 리본이 묶인 쇼핑백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녀는 결제할 금액을 알려주며 제게 카드를 요청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창피함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디론가 숨고 싶었습니다. 외제차를 타고 고급 펜트하우스에 사는 임원 사모님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선물 하나 살 60만 원도 계좌에 없다니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쓰며
카드를 집에 두고 왔고 급한 일이 생겨 바로 가봐야 한다고 더듬거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왔고 등 뒤로는 직원의 어리둥절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고 외롭게 들렸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라타 문을 세게 닫자 밀폐된 공간의 답답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아까워서도 남편의 돈을 탐내서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이자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중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돈을 벌었지만 저는 단 한 푼의 큰 돈도 제 의사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매달 남편에게서 받는 생활비는 고작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 고급 아파트의 모든 지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식비는 물론이고 경조사비까지 포함해서요. 저 역시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제 월급은 임원 아내라는 체면에 맞는 옷을 사고 남편이 빠뜨리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는데 쓰일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끌어넘치기 직전에 마지막 물 한 방울과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 눈에 저는 그저 이 집에 얹혀 사는 식객, 월급도 없이 일하는 가정부, 집안의 재정에 대해 알 권리도 발언할 권리도 없는 존재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은 화장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평정심을 되찾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당장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통화 연결음은 이미 바닥나고 있는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만에 민준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퇴근 후 회식이나 파트너와의 만남 자리에 있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는 술 기운이 섞여 약간 혀가 꼬여 있었고 아내가 무슨 급한 일로 전화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냐며 지금 손님 접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방금 이체된 월급에 대해 물었습니다. 왜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든 돈을 어머니께 보냈냐고. 이번 달에 내야 할 돈도 많고 어머니 환갑 선물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떡하냐고 따졌습니다. 저의 걱정과 분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비웃음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며 제가 과민 반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오랜 세월 이어진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번 돈은 어머니가 관리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돈을 가지고 계셔도 결국 우리 부부를 위해 쓰는 거지. 어디 낭비하시는 분도 아닌데 뭘 그리 걱정하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니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남편이 아내를 남처럼 여기는데 이게 무슨 도리란 말입니까? 돈 문제에 대해 숨기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처리해버리는 것이요. 저는 그에게 어머니 선물을 보러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300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사려고 했는데 카드에는 2만 원도 없었다고요. 이제 무슨 돈으로 선물을 사고 이번 달 전기세와 아파트 관리비는 어떻게 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주는 150만 원으로 이 아파트의 생활 수준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민준 씨는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는 짜증 섞이고 가부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여자면서 너무 계산적이고 입만 열면 돈 타령이라고 했습니다. 150만 원이면 제가 알뜰하게 살림만 잘하면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라고요. 선물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그런 사치품은 필요 없으시다며 아주 간단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맛있는 밥 한 끼 차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기뻐하실 거라고요. 심지어 제가 다른 임원 부인들의 사치스러운 소비 습관을 따라하려 한다며 제 분수를 알라고 질책했습니다. 민준 씨의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사치를 부린다고요? 그와 결혼한 3년 동안 저는 그의 돈으로 명품 가방 하나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입는 옷, 제가 쓰는 화장품은 모두 제 월급으로 사서 그가 파티에 갈 때마다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의 이런 노력을 계산적이라고 하고 제가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마음을 사치라고 하다니요. 제가 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민준 씨가 말을 막았습니다. 그는 그만 얘기하고 지금 바쁘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집에 일찍 가서 삼계탕을 끓여 놓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기력이 없으셔서 며느리가 직접 끓인 삼계탕을 드시고 싶어 하신다면서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제게 남은 것은 끝없는 통화 종료음 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이 빠져 휴대폰을 조수석에 떨어뜨렸습니다. 무력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남편의 눈에 제 역할은 그저 부엌에서 그의 어머니를 위해 삼계탕이나 끓이는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제가 짊어지고 있는 경제적 걱정과 삶의 압박감에 대해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제 마음은 폭풍처럼 일렁였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퇴근 시간에 혼잡한 도시의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앞에서 번져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속은 텅 비었지만 겉만 화려한 껍데기를 위해서인가?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저녁의 삼계탕은 제가 끓인 것 중 가장 쓴맛이 나는 삼계탕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고 차는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보금자리지만 실제로는 제 젊음과 자유를 가둔 황금 세장과 다름없는 그 펜트하우스를 향해서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진 뒤였습니다. 초고층 빌딩의 꼭대기에 위치한 넓은 펜트하우스에서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네오클래식 스타일로 장식된 거실은 고급스러웠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시고는 힐끗 쳐다보더니 제 인사에 대꾸도 없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약재를 넣고 끓인 삼계탕 냄새가 향긋하게 피어올랐지만 이 집안의 숨막히는 분위기를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친구들이나 사업 파트너와 2차, 3차를 가고 있겠죠. 저녁상이 차려지고 식탁에는 저와 시어머니 단둘만이 앉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식탁에 앉아 닭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는 마치 상품을 감정하듯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녀는 입맛을 다시며 오늘 국이 좀 싱겁다며 다음에는 간을 좀 더 진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대충 대답하고는 용기를 내어 낮에 있었던 돈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최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민준 씨가 월급과 성과급 전부를 어머님 계좌로 이체한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달에는 관리비부터 차량 유지비, 그리고 어머님 환갑 잔치 준비 비용까지 지출할 곳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계좌로 일부 금액을 다시 이체해 주셨으면 한다고 부탁드렸습니다. 최 여사님은 젓가락을 그릇에 세게 내려놓았고 조용한 공간의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도톰한 입술을 비꼬듯 올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정말 분수도 모른다며 항상 남편 주머니 사정만 살핀다고 비난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힘들게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면 됐지. 재정 관리까지 하려드냐고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머님께 돈을 드린 것은 집안의 큰일을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제게 돈을 주면 분명 친정에 가져다 주거나 낭비할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듣자 얼굴에 피가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저도 직장에 다니고 월급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정에는 단 한 푼도 가져간 적이 없다고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연금도 있으시고 집도 있으셔서 제 도움이 필요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관리하려는 것은 단지 이 집안을 잘 꾸리고 어머님과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최 여사님은 제 말을 가로막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녀는 변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분수는 분수를 지키는 것이라고요. 어머님이 돈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 돈은 손주를 위한 저축이 될 거라고요. 그녀는 또한 이 집안의 결정권은 자신과 민준 씨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단지 실행하는 사람일 뿐이라고요. 민준 씨가 매달 주는 150만 원. 만약 제가 그 돈으로 살림을 꾸리지 못한다면 그건 제가 서투르기 때문이지 누구 탓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그녀는 밥을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무 문이 쾅 닫히는 소리는 대화를 시도하려는 저의 모든 노력에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이 가득한 식탁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고독감이 제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이 호화로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값비싼 가구 하나하나, 예술적인 그림들,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 달에 150만 원을 받고 이 두 모자를 돌보고 사회적으로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는 고급 가사도우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요. 정작 제 자신의 가정에서는 어떤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순박하고 착하신 농부이신 부모님은 항상 제게 효도하고 인내하며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내는 그들에게 나약함과 어리석음으로 비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좋은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멸과 냉대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어찌나 슬프게 들리던지요. 곱고 부드러웠던 제 손은 이제 설거지 세제와 화학약품 때문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침대에 오르자마자 코를 골며 잠들었고 생각에 잠겨 눈이 쎄해진 채 옆에 누워있는 아내에게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등지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집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 돈 문제로 다툰 지 사흘이 지나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권태로움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습니다. 대형 패션 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제 업무 스트레스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새로운 컬렉션을 론칭하는 시즌이었습니다. 아이디어 구상부터 화보 촬영, 이벤트 기획까지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며 시어머니와 숨막히는 저녁 식사를 피하려 애썼습니다.
아마도 과도한 생각과 불규칙한 식사 때문이었는지 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복부의 둔한 통증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트레스성 위염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진통제 몇 알로 대충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사무실은 해외 파트너와의 중요한 회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제가 홍보 계획에 대해 발표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 칼로 배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덮쳤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눈앞이 흐려지며 주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지만 다리는 이미 제 의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다급한 외침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눈을 뜨니 새하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서는 의료기기들이 규칙적으로 삑삑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친한 동료가 제 곁을 지키고 있다가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 저를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국제병원으로 옮겼다고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료 기록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급성 담낭염이며 담석이 커져 담관을 막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통보했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담낭이 파열되어 복막염을 일으키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손발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의사는 즉시 복강경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제병원에서의 수술비, 병실료, 약값 등을 모두 합하면 약 1억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즉시 수술 절차를 밟기 위해 보호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1억만 원.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준 씨의 수입으로는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한 달 월급의 3분의 1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공동 계좌는 텅 비었고 제 개인 계좌에는 비상금으로 모아둔 몇백만 원 밖에 없는 지금 그 숫자는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료에게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생사가 걸린 이 순간 남편은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무심했더라도 아내의 목숨 앞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가 우리 부부의 모든 정을 끊어버리고 제 인생을 바꿀 결심을 하게 만드는 마지막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고 나서야 민준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업무 시간에 방해받아 짜증이 난 듯했습니다. 저는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참으며 약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병원이야. 의사 선생님이 급성 담낭염이라고. 빨리 수술해야 한대. 비용이 1억만 원 정도 나온다는데 지금 바로 와줄 수 있어?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민준 씨의 목소리는 제가 기대했던 걱정이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의심과 따지는 듯한 말투였죠. 확실한 거 맞아? 아니면 그 국제병원 의사들이 돈 벌려고 병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는 제가 그냥 배가 좀 아픈 것뿐인데 뭘 그렇게 돈 많이 들여 수술까지 하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서러워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 CT 촬영과 검사를 다 마쳤고 상태가 매우 위급해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발 병원에 와서 수술비를 내주거나 계좌 이체라도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목숨이 돈보다 중요하지 않냐고요. 바로 그때 옆에서 들려오는 최 여사님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가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거나 어머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는 담낭염에 무슨 일 0만 원이나 드냐고 소리쳤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배가 아파 대굴대굴 굴러도 용한 의원한테 가서 한약 몇 첩 지어 먹으면 싹 나았다고요. 돈도 몇만 원이면 충분했다면서요. 그녀는 제가 아가씨처럼 조금만 아파도 엄살을 부리고 호강하려고 비싼 병원에나 가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에 찬 듯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당신 알아서 하고 집으로 와. 어머니가 한약 다려주실 테니 그거 마셔. 몸에도 좋고 돈도 안 들잖아. 1, 0만 원이 무슨 애들 장난감 값인 줄 알아. 그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나 지금 어머니랑 부동산 투자 문제로 회의 중이라 바쁘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침대 시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새하얀 병실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제 몸과 마음을 모두 감쌌습니다. 육체의 극심한 고통도 제 심장을 찢는 고통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 저와 한 침대를 쓰는 사람과 시어머니,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던 사람, 그들은 저를 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제 목숨은 0만 원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투자하려는 땅 몇 평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돌파리의 한약에 제 목숨을 거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과 인색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냉혈한 인간들에게서 애정을 기대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안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가능한 한적은 비용으로 버리고 싶어하는 빚, 짐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피가 날 때까지 입술을 꽉 깨물고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시골에 계신 늙은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기 위해 살아야 했고, 제 가치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걱정과 동정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동료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에게 가방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 대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이자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묵묵히 저를 걱정하고 도와주었던 사람. 이 순간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떨리는 손이 연락처에서 준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채 한 번의 신호음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저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나 준호야. 무슨 일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댈 곳을 찾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목이 메어 숨이 막힐 정도로 흐느꼈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준호의 따뜻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겨우 진정하고 더듬거리며 제 상황과 시댁에서 병원비 지불을 거부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저편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와 함께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정하라고, 지금 바로 근처에 있으니
15분 안에 도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모든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15분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정장은 마치 주차장에서부터 뛰어온 것처럼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저를 보자 그의 눈에는 극심한 안타까움이 서렸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으로 달려와 제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많이 아프냐고,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고 눈물은 다시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준호는 제 동료에게 돌아서서 필요한 절차에 대해 빠르게 물었습니다. 보증금일 0만 원을 내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준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갑에서 강력한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는 막 들어온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빠른 절차로 진행해 주세요.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만 살려주시고 가장 좋은 서비스로 부탁드립니다. 의사와 상담하는 준호의 든든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준호는 대학교 시절부터 제 절친한 친구였고 현재는 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걱정 없던 청춘을 보냈고 저는 준호가 저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화려한 외모와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민준 씨를 선택했었죠. 이제 제 남편이 저를 외면했을 때 이 남자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저를 구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수속을 마친 후 준호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외과 과장으로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제 수술을 직접 집도해달라고 부탁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땀으로 젖어 제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바보 같냐고, 아프면 일찍 말하지, 왜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고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는 또 화가 난 목소리로 제 남편은 어디 있고 시댁 식구들은 어디 있기에 저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덜 초라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관심은 오히려 제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먼 곳으로 출장을 가서 급히 돌아올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준호의 날카로운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추궁하지 않고 단지 제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걱정 말고 수술 받아.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그 말은 가장 강력한 안정제와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실의 조명은 눈부셨고 금속 기구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마취약이 몸에 퍼지기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민준 씨가 아니라 유리문 틈으로 보이던 준호의 걱정스럽고 믿음직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을 것이고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수술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제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몸을 뒤척이는 것을 보자 그는 서둘러 따뜻한 물을 따라 숟가락으로 조금씩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의 다정함에 저는 감동하여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식사는 했냐고 묻자 그는 활짝 웃으며 제가 깨어난 것을 보니 배가 부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한숨도 자지 않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아플까봐, 목이 마를까봐, 도움이 필요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를 보며 저는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복이라는 환상을 쫓느라
바로 곁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의 병원비 0만 원은 제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사게 해준 대가였습니다. 수술 후 3일이 지나자 제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복강경 수술 자리가 아직 아팠지만 혼자서 앉고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자주 찾아와 그의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영양가 있는 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병원 음식이 제 입맛에 맞지 않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준호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제 법정 남편을 생각하면 쓰라림이 밀려왔습니다. 입원한 3일 동안 민준 씨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안부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수술을 마쳤는지조차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죽어서 짐을 덜어주길 바라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넷째 날 오후 제가 창밖을 내다보며 병원 정원의 푸른 나무들을 보고 있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화면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차가운 글자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친구가 병원비 내줬다며. 그럼 우리 식구는 갈 필요 없겠네. 돈 굳었다. 알아서 처리하고 퇴원할 때 연락해. 택시 불러줄 테니까.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미 피 흘리는 제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건강에 대한 안부도 사과의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치밀한 계산과 잔인할 정도의 책임 회피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준호의 도움을 받은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거나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것을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할 핑계로 삼았습니다. 그는 돈을 내기 싫었고 번거로운 것이 싫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지난 3년간 사랑하고 희생했던 남자인가? 결혼식 날 평생 나를 돌봐주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은 그날 밤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고통 대신 차가운 평정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응급실 대신 한약을 마시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끝났습니다. 그가 아내는 한 푼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돈을 어머니에게 보냈을 때부터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퇴원 수속 좀 도와줘. 여기 더 이상 1분도 있고 싶지 않아.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고 그 시댁 식구들에게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대해 뼈저린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한 계획을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제가 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초췌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 가볍게 화장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정말 집으로 돌아갈 거냐고 아니면 며칠 더 부모님 댁에서 요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준호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제 안의 변화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제 짐을 들어 차로 옮겨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머릿속은 다음 단계를 계획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제가 겪어야 했던 모든 억울함, 시어머니의 비난, 남편의 무관심이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제 자존심을 짓밟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오늘부터 김서연은 더 이상 순종적이고 나약한 며느리가 아닐 것이라고요. 차가 고급 아파트 로비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는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에 영양제 한 병을 쥐어주고 여러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준호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든 채 엘리베이터로 들어섰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차갑고 적막한 공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거실에서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TV를 보고 있었고 윤이 나는 마룻바닥에는 껍질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도 그녀는 놀라거나 기뻐하는 기색 없이 힐끗 쳐다보더니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이구, 병원에서 죽은 줄 알았네. 돌아왔으면 집 청소나 좀 하지. 네가 며칠 없었다고 집이 돼지우리 같잖니. 저는 그녀 발밑에 해바라기 씨 껍질과 부엌 싱크대에 쌓인 더러운 그릇들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벌주듯 저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제 수술 부위는 아직도 둔하게 아팠습니다. 의사는 무리한 활동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말해봤자 그녀가 신경 쓰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짐을 내려놓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든 것을 관찰하며 일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 침묵을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가 이번 일을 통해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TV를 보며 유치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부부 침실을 정리하다가 옷장이 뒤죽박죽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민준 씨가 제가 없는 동안 무언가를 찾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옷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옷장 뒤에 작은 개인 금고를 숨겨두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 방을 청소하다가 그가 화분 밑에 열쇠를 숨기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저는 열쇠를 찾아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집 문서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 이 집을 살 때 민준 씨는 서류 절차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 문서를 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며 가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문서를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지금 이것이 낡은 이불 더미 속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어 첫 장을 펼쳤습니다. 소유주 이름이 인쇄된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김서연 생년월일 1996XX XX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 제 이름, 오직 제 이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준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비고란을 다시 읽었습니다. 소유 형태, 단독 소유. 3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당시 집을 사려 할 때 민준 씨는 과거의 채무 문제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압류당할까봐 공증사무소에서 재산 분할 약정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집을 사는 돈이 제 개인 자금이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집문서와 이 서류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바로 그 문서 덕분에 저는 그의 서명 없이도 집을 팔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다음 장들을 넘겨보았지만 공동재산에 대한 어떤 합의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25억 원 상당의 이 집이 완전히 제 소유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저 얹혀 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집문서를 꽉 쥐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것이 바로 하늘이 제게 주신 무기이자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제가 기생충처럼 산다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제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 집을 팔아버리면 민준 씨와 최 여사님은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입니다.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집문서를 제 개인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들이 제가 이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100% 확신을 갖기 위해 법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복수 계획을 뒷받침할 민준 씨의 재정적 배신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집문서의 발견은 제게 보이지 않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사라지고 사냥감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한 사냥꾼의 흥분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계속했지만 제 모든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최 여사님은 동네 노인의 사람들과 절에 갈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진한 향수를 뿌린 뒤 저에게 택시를 부르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녀가 신나서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동안 이 집은 완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민준 씨의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이곳은 집안의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항상 중요한 회사 자료가 많다며 제가 어지럽힐까봐 이곳 청소를 금지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말을 따랐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방 안에는 차가운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업무 자료, 계약서, 회사 재무 보고서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벽에 붙어 있는 큰 책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두꺼운 경제 서적들 뒤에 잠겨 있는 작은 수납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민준 씨의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방구석 화분 밑에 예비 열쇠를 숨겨두곤 했습니다. 저는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예상대로 작은 구리 열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수납장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철제 상자와 검은색 가죽 표지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사업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고급 수첩이었죠. 저는 수첩을 열었습니다. 첫 몇 장에는 출장 일정과 거래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넘길수록 내용은 흥미로워졌습니다. 이것은 민준 씨의 개인 지출과 비밀 투자 내역을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저는 그의 단정한 필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첫 줄에는 X월 10일, 어머니께 2억 원 이체, 용인 땅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X월 15일, 1억 5천만 원 추가 이체, 5번 도로 코너 부지 매입, 5월 20일, 3억 원 추가 이체, 어머니 명의 계좌로 주식 투자, 그리고 가장 최근인 X월 1일, 5천만 원 이체, 은행 이자 수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난 2년간 민준 씨가 몰래 최 여사님에게 이체한 금액은 총 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법적으로는 공동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머니 명의로 빼돌려 그녀의 개인 재산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혼하게 되면 제게 단 한 푼도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요. 읽을수록 이 남자의 치밀함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인색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퇴로까지 미리 마련해 두고
아내를 꼭두각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쓸 때 그는 어머니 명의의 투자에 수억 원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철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토지계약금 영수증, 입금 확인증 등이 있었고 모든 서류의 명의는 최영숙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증거로 사진 찍었습니다. 이것은 민준 씨가 공동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할 수 없게 만들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증거를 모두 수집한 후 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수납장을 잠근 뒤 열쇠를 다시 화분 밑에 두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고 모든 사진을 클라우드에 백업한 뒤 비밀 이메일 계정으로 사본을 보냈습니다. 저는 서재를 나오며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마음은 통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제 칼과 방패를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집문서는 공격을 위한 날카로운 칼이었고 이 증거들은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견고한 방패였습니다. 이제 이 무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조언해줄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작은 골목에 숨겨진 조용한 카페에서 김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준호의 친한 친구로 복잡한 재산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준호가 제가 퇴원한 직후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지적인 금태 안경을 쓴 차분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고 가끔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집문서와 민준 씨의 검은 수첩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그의 안경 너머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들고 집문서 사진을 확대하여 모든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서연 씨가 이 칼자루를 쥐고 계시네요. 김 변호사님은 법적으로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문서는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단독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이 재산에 대한 완전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서명 없이도 이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민준 씨와 시댁의 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다투게 되면 그들이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민준 씨가 신용 문제로 인해 의도적으로 제 명의로 집을 등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증명 과정은 그에게 매우 복잡하고 불리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혼 후에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법원은 기여도와 자금 출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이 반으로 나뉘거나 일정 비율로 분할될 수 있고 과정이 매우 길고 피곤해질 겁니다. 지금 서연 씨에게 가장 좋은 전략은 선매도 후이혼입니다. 제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묻자 김 변호사님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기 전에 이 집을 즉시 파세요. 서류상 서연 씨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민준 씨 없이도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혼자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이 서연 씨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건 현금이 됩니다. 그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법정에 섰을 때는 집은 이미 사라졌고 재산은 현금화된 상태일 겁니다. 만약 민준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그는 돈을 되찾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아시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서연 씨는 그가 어머니에게 7억 원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협상의 무기가 될 겁니다. 서연 씨는 민준 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7억을 빼돌렸고 나는 집을 팔아 25억을 가졌다. 당신이 집 문제로 나를 고소한다면 나는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공동재산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요.
김 변호사님의 분석을 듣자 제 마음속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대담하지만 완전히 실행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집을 팔고 그 후에 이혼한다. 고정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 제가 통제하고 어디든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빨리 팔면 헐값에 팔리지 않을까 걱정하자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서현 씨의 펜트하우스 시세는 약 28억 원 정도입니다. 며칠 안에 빨리 팔려면 가격을 좀 낮춰야 합니다. 25억 원 정도면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3억 원을 손해보는 대신 자유를 얻고 25억 원을 확실히 손에 쥐는 것.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25억 원에서 남은 은행 대출금 약 8억 원과 시댁에서 냈던 계약금 10억 원을 돌려주고 나면 제게는 여전히 큰 돈이 남게 됩니다. 게다가 민준 씨가 빼돌린 7억 원에서 제 몫을 받아낼 수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집을 잃게 되었을 때의 통쾌함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금매를 전문으로 하는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인의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민준 씨와 시어머니 앞에서 절대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들이 경계심을 풀도록 잘못을 뉘우치고 순종하는 아내 역할을 연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저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제 인생 최대의 연극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폭탄이 터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명한 아내이자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진 뒤였습니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을 보며 호랑이 굴로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게 만드는 것.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민준 씨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축구를 보고 있었고 최 여사님은 빨갛게 칠한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최 여사님은 곁눈질로 한번 쳐다보더니 입을 삐죽이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아예 나가서 안 들어오는 줄 알았네. 뭐하러 들어와서 집만 좁게 만들어. 저는 평소처럼 짜증을 내거나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죄책감 어린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민준 씨, 죄송해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며느리로서 분수를 모르고 감히 어머니께 큰 소리를 쳤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요. 여자는 분수를 알아야 하고 돈 문제는 남자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민준 씨와 최 여사님은 모두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는 다리를 내리고 TV를 끄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는 오늘 제가 약이라도 잘못 먹었냐며 왜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최 여사님께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따라드리며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이에요. 며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아플 때는 가족이 최고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머니와 오빠 말씀 잘 듣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요. 집안일이랑 식사 준비에만 집중해서 오빠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할게요. 최 여사님은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제가 분수만 잘 지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곧 있을 자신의 환갑 잔치를 잊지 말라며
친척들 앞에서 체면 구기지 않게 잘 준비하라고 넌지시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연신 대답하며 모든 것을 잘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준 씨의 경계심 어린 눈빛이 조금 누그러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제가 그렇게 깨달으니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요. 그는 저에게 들어가서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소고기 쌀국수를 끓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연극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의 가짜 순종은 그들 모자의 자만심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신들의 냉담함과 재정적 권력에 굴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순한 양이 등 뒤에 숨긴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 옆에 누워 그의 규칙적인 코골이를 들으며 차가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떤 허점도 보이지 않고 완벽하게 연기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저는 재산을 처분하고 그들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것입니다. 그 주말 우리는 시댁 사촌 동생인 미나의 약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미나는 민준 씨 이모의 귀한 딸로 최 여사님이 항상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똑똑하고 돈 많은 남편을 잘 고른 아이였습니다. 파티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고 하객들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분한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가벼운 화장을 한 채 민준 씨와 최 여사님 곁에 섰습니다. 파티 내내 저는 현명한 며느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물을 따라드리고 음식을 집어드리며 친척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매우 만족스러워 보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자기 며느리가 요즘 아주 착해지고 분수를 알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민준 씨의 이모가 예비사위가 가져온 예물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비사위가 미나에게 1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주얼리 세트를 선물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감탄하며 최 여사님에게도 훌륭한 아들과 예쁜 며느리가 있으니 사촌 동생을 위한 결혼 선물도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한껏 들뜬 최 여사님은 허영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모든 하객 앞에서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민준이랑 서연이는 집안의 맞이이고 또 큰 회사 이사인데 미나를 위한 선물이 적을 수 없지. 그녀는 제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잊지 마. 미나 결혼식 날이 내 생일이니까 축의금으로 500만 원 정도 준비해서 우리 체면 좀 세워줘. 식탁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500만 원. 그 돈은 평범한 직장인의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공동 계좌는 텅 비었고 입원비로 개인 통장 잔고도 얼마 남지 않은 제게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저는 최 여사님이 저를 일부러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면서 제 연말 보너스와 개인 저축까지 뜯어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준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여보. 500만 원이 우리 집에 뭐 그리 큰 돈이라고. 알아서 준비해. 어머니 체면 깎이지 않게. 저는 식탁 밑에서 냅킨을 꽉 쥐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거절하거나 돈이 없다고 하면 제 착한 며느리 연극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꾀를 내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와인잔을 들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와 오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미나의 행복을 위해 500만 원을 축하금으로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약속드릴게요. 미나 결혼식 날이자 어머님 환갑 잔치날. 제가 직접 이 선물을 전달해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도 손뼉을 치며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관대하고 처신을 잘하는 형님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아무도 그 미소 뒤에 제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나의 결혼식 날은 제가 모든 것을 터뜨릴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약속한 500만 원짜리 선물은 그들이 평생 기억할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애써 쌓아 올린 허영심의 붕괴로 값을 치르게 될 선물 말입니다. 약혼식 이후 민준 씨와 최 여사님은 저의 변화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굴복했고 돈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순종적이 되자 그들의 탐욕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민준 씨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최 여사님도 그곳에 앉아 마치 중요한 협상을 기다리는 듯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요즘 집안일을 잘 챙기는 것 같아 기뻐. 하지만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머니와 내가 상의했는데 이번 달부터 당신 월급 카드도 어머니께 맡기는 게 좋겠어. 어머니가 집안 전체 지출을 관리해 주실 거야. 필요한 게 있으면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되니까 당신은 골치 아프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뻔뻔함에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제 월급이 민준 씨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것은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이었고 저의 마지막 재정적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마저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어 나물 한 단, 생선 한 마리를 살 때도 손을 벌리게 만들 셈이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경멸감을 억누르고 잠시 생각하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즉시 거절하면 그들이 의심할 것을 알았습니다. 집을 팔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순종적인 눈빛으로 민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낭비하기 쉬우니 어머니가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제가 이번 달에 친구 사업 자금으로 돈을 좀 빌려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월급이 말일에 나오거든요. 이번 달 말에 월급 받으면 친구 빚부터 갚고 그 다음에 카드를 어머니께 드려도 될까요? 최 여사님은 며느리의 월급 카드까지 손에 넣게 되었다는 생각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약속만 지키면 된다고요. 그녀는 또 훈계하듯 덧붙였습니다. 내가 돈을 관리하는 건 다 너희 부부를 위한 거지. 늙은 내가 돈 욕심이 있어서 그러겠니? 민준 씨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통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착하다고 칭찬하고는 다시 어머니와 땅 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 월급 카드를 원한다고? 좋아요. 월말까지 기다려 보시지. 그때 그들이 받게 될 것은 월급 카드가 아니라 소장과 집에서 나가라는 명령일 테니까요. 그들의 끝없는 탐욕은 제 계획을 순조롭게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달콤한 미끼를 던졌고 그들은 그 안에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맛있게 삼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동산 중개인과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폭풍이 닥치기 전에 중요하고 개인적인 물건들을 신속하고 비밀리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술에 취해 죽은 듯이 잠든 밤을 이용해 행동에 옮겼습니다. 저는 결혼식 날 친정 부모님께서 주신 모든 예물과 금부치들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이 물건들은
민준 씨가 절대 손대지 않는 옷장 바닥에 비밀 공간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습니다. 저는 또한 신분증, 졸업장, 보험 증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들과 제 개인적인 추억이 담긴 앨범들도 모두 챙겼습니다. 모든 것을 기부할 헌 옷 상자처럼 위장한 작은 종이 상자에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최 여사님이 의심할까봐 한 번에 너무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저는 시골에 있는 동료에게 줄 헌 옷이라고 거짓말하며 작은 가방 하나씩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준호의 집에 맡겼습니다. 준호는 저를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있는 빈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지친 얼굴이지만 결심에 찬 눈빛을 한 저를 보며 준호는 별말 없이 조용히 짐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다시 민준 씨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보관하고 있는 제 관련 서류들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주민등록등본과 혼인관계 증명서 원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나오고 대신 진짜처럼 보이는 컬러 복사본을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이혼 수속과 집 매매 절차를 위해서는 원본이 필요했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제 방은 중요한 개인 물품들이 거의 다 비워졌습니다. 남은 것은 매일 입는 옷 몇 벌과 다 써가는 저렴한 화장품 몇 개뿐이었습니다. 저는 방을 한번 둘러보며 썩어가는 결혼 생활의 껍질을 벗어 던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과 준호에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내일 집 구매자와의 운명적인 만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긴장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은 계획의 성패가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저는 자유로 가는 티켓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술 부위 재검진을 핑계로 오전에 휴가를 냈습니다. 꼼꼼하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고 집문서와 신분증이 든 가방을 든 채 최대한 자신감 있는 태도로 집을 나섰습니다. 중개인과 약속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유명한 부동산 재벌로 곧 결혼할 아들을 위해 이 펜트하우스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는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빠른 거래를 원했기 때문에 중개인이 시세보다 3억이나 싼 25억 원의 매물을 제안하자 즉시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저를 만나고 그는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큰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 자금 마련과 해외 이주 준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빨리 팔고 싶다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제 혼인 상태와 집문서가 제 단독 명의라는 사실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그 자리에 함께하여 계약서 검토를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구매자는 집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등기 정보를 확인한 후 즉시 계약금 10억 원을 입금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나머지 15억 원은 구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친 직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구매자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바로 집값의 95%를 지불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나머지 5%는 새로운 등기 권리증이 발급될 때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제게는 95%의 돈을 손에 쥐고 공증된 계약서를 갖는 것만으로도 민준 씨가 집을 완전히 잃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인계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한 번 더 방문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저는 수술 후 건강검진을 핑계로 다시 휴가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들뜬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구매자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금 가방과 이체 명령서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한 후 제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다음 15억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총 25억 원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직후 바로 상환한 은행 대출금 8억 원을 제외하고 저는 현재 17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장 잔고를 보며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안전해졌습니다. 이제 혼인 관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김 변호사님이 미리 작성해준 이혼 소장을 꺼냈습니다. 소장에는 이혼 사유를 화해할 수 없는 갈등으로 명시했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쌍방 합의로 기재하여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이미 팔린 제 개인 재산이었고 돈은 제 주머니에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민준 씨와 다툴 만한 큰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빼돌린 7억 원에 대해서는 만약 그가 이혼에 순순히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를 압박할 증거로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장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필체는 단호하고 힘찼습니다. 저는 이 소장을 두꺼운 서류철에 끼웠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 씨의 은행 거래 내역 사본, 비밀 장부를 찍은 사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금 완료된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밤 파티에서 최 여사님과 민준 씨에게 제가 선사할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 선물을 받았을 때의 얼굴을 상상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떠나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밤 파티가 끝난 후 저를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떠나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파티에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저만의 원한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서 고개를 들고 김서연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민준 씨가 아직 퇴근하지 않아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이용해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며 남은 개인 물품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제 옷장은 텅 비었고 현장을 위장하기 위해 일부러 남겨둔 낡은 옷 몇 벌만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대에도 거의 다 쓴 스킨 로션 몇 개뿐이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벽에 걸린 대형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저와 민준 씨는 행복하게 웃으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그 미소를 100년애로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위선과 조롱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사진을 내렸습니다. 뒷면을 돌려 커터칼로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텅 빈 나무 액자만 남겼습니다. 저는 그 텅 빈 액자를 민준 씨의 베개 옆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 모든 것이 밝혀진 후 그가 방으로 돌아와 처음 보게 될 작별 인사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민준 씨가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비싼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저는 코르크를 따고 모든 와인을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핏빛처럼 붉은 와인이 흘러내리며 이 결혼 생활의 쓰라린 기억들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빈 병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옆에는 급하게 쓴 작은 메모지를 남겼습니다. 좋은 술은 자격 있는 사람을 위한 것. 안타깝게도 당신은 아니네.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깨끗하게 샤워하고
제 돈으로 새로 산 강렬한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었습니다. 강인함과 재생의 붉은색, 그리고 위험을 경고하는 색깔이었습니다. 저는 화려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짙은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매혹적인 향수를 뿌렸습니다.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보니 완전히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밥 짓고 살림 걱정에 지친 초라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자신의 왕관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된 당당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비밀리에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근처 호텔에서 쉬시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파티에 부모님께서 참석하셔서 사돈댁의 진짜 얼굴을 목격하시고 상황이 험악해질 경우 저를 보호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부모님은 아름답게 차려입었지만 단호한 눈빛에 저를 보셨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너무 많은 것을 견뎌왔고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라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거라. 아빠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다. 최 여사님의 환갑 잔치는 5성급 호텔의 VIP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민준 씨는 친척과 사업 파트너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이 파티에 큰 돈을 썼습니다. 하객들로 연회장은 가득 찼고 모두가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선물들이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금실로 수놓은 붉은 벨벳 한복을 입고 목에는 가짜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를 사주지 않았으니까요. 손에는 금팔찌를 가득 차고 환하게 웃으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데리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아들이 얼마나 유능하고 효심이 깊은지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도착한 것을 보고도 그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부유한 친구들과의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가족석으로 안내하고 민준 씨와 최 여사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파티 내내 저는 조용히 관찰하며 가끔 물만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민준 씨는 저의 화려한 아름다움과 평소와 다른 차가운 태도에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술을 따르느라 바빠 자세히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행사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되자 사회자가 최 여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자식들의 축하와 선물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무대 중앙에 서서 환한 얼굴로 긴 감사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며느리가 저를 위해 500만 원짜리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며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아름다운 붉은 벨벳으로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자 저의 당당하고 차가운 모습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과 마주서서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모든 친척분들과 하객 여러분, 오늘 어머님의 기쁜 날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머님과 민준 씨가 이 500만 원짜리 선물을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진실만이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이 선물을 드립니다.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말을 마친 후 저는 벨벳 상자를 최 여사님께 건넸습니다. 그녀는 안쪽에 두툼한 돈다발이나 통장이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신나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극도의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돈이 아니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이혼 소장.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고 급히 무대로 달려와 서류 뭉치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미친 짓이야? 어머니 잔치를 망치려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다시 잡고 객석을 향해 똑똑히 말했습니다. 저는 잔치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고 있을 뿐입니다. 민준 씨, 그리고 어머님, 아래에 있는 서류들도 자세히 보세요. 민준 씨가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 7억 원을 빼돌려 어머니 명의로 이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아파서 수술비 1억만 원이 필요했을 때 당신들은 돈이 아까워 저를 집에 가서 한약이나 먹고 죽으라고 내버려뒀죠. 객석 전체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최 여사님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마이크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펜트하우스, 등기부등본상 제 단독 명의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죠. 제가 그 집을 팔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었고 새로운 주인이 모레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파티가 끝나면 어머님과 오빠는 짐 싸서 제 집에서 당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발에 힘이 빠져 이혼 소장이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자부심이었던 28억짜리 집이 그의 눈앞에서 그도 모르게 팔려버린 것입니다. 그때 친정 부모님께서도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최 여사님을 똑바로 가리키며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탐욕스럽고 사악한 사람이요. 내 딸이 당신 집 며느리로 가서 밥 해주고 시중들 때 아픈 것을 가엾게 여기기는커녕 돈 계산이나 하고 있었지. 이제 꼴 좋게 됐소. 우리 집은 당신 같은 부도덕한 사돈 필요 없소. 딸아, 아빠 엄마랑 집에 가자. 저는 무대 중앙에서 동상처럼 굳어버린 민준 씨와 최 여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하객들의 경멸과 조롱의 눈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통쾌함이 제 마음속에서 솟구쳤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바닥에 내던졌고 날카로운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뒤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는 전 남편 가족의 혼란과 굴욕만이 남았습니다. 호텔을 나서자 시원한 밤바람이 제 붉은 드레스를 휘날렸습니다. 준호가 익숙한 차와 함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환한 얼굴로 나오는 저를 보고 그는 제가 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에 앉아. 저는 창밖으로 민준 씨와 최 여사님이 비틀거리며 쫓아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호텔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민준 씨는 손을 흔들며 무언가 소리쳤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며칠은 민준 씨와 최 여사님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났습니다. 체면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낡고 허름한 아파트를 임시로 구해 살아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며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다가 다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님이 저를 대신해 그와 마주했습니다. 재산 은닉에 대한 명백한 증거와 집이 제 단독 소유였다는 사실 앞에서 민준 씨는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재산 횡령으로
역고소당하는 것을 피하고 어머니 명의로 빼돌린 부동산이라도 지키기 위해 이혼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집을 판 돈의 일부를 부모님께 노후 자금으로 드렸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더 공부하고 제 꿈이었던 작은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는데 투자했습니다. 또한 일부를 떼어 과거에 저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성들을 돕기 위한 자선기금을 설립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민준 씨가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분함과 재산에 대한 아쉬움으로 중병에 걸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좁은 임대 아파트에서 병상에 누워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원한이나 통쾌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패션 브랜드를 발전시키기 위해 해외 연수를 떠나기 위해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저를 기다려 주었고 그의 진심과 따뜻함으로 제 마음의 상처를 인내심 있게 치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자, 오빠.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저는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음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가벼웠습니다. 제 앞에는 넓은 하늘, 자유, 그리고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수극은 막을 내렸지만 김서연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 여성의 가치는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에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 독립은 가장 튼튼한 갑옷이며 존중은 없어서는 안 될 기반입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인내는 이기적인 사람을 키울 뿐입니다. 오직 단호한 행동과 지혜만이 진정한 자유와 존엄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